무일푼에서 세계 최대 부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지도에서 찾기 어려운 가난한 사막 부족 국가였는데 오늘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강 대국이 됐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세기가 막 시작된 1902년, 압두 아지즈라는 이름의 26세 젊은이가 자신의 조상들이 다스렸던 영토를 되찾겠다는 야심찬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쿠웨이트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충성스러운 전사들과 함께 리야드 성을 기습 공격해서 조상의 땅을 되찾는 데 성공했거든요. 당시 서구 열강들에게 리야드는 그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압두라지즈는 여러 부족 지도자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그의 야망은 훨씬 컸어요.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전쟁을 치르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1921년에는 오랜 숙적이던 알라시드 가문을 물리치고 아라비아 중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의 정복 범위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히자즈 지역까지 확대됐고 1925년에 히자즈를 완전히 점령한 후 1932년 9월 23일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왕국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새로 태어난 나라는 여전히 극도로 가난했어요. 알래스카보다도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광활한 사막지대에서는 변변한 경제 활동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을 바꿀 만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미국 최대 석유 회사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스탠더드 오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 프레드 데이비스라는 지질학자가 이끄는 탐사팀이 바레인에 도착해서 극심한 더위와 먼지바람 속에서 기초적인 장비만으로 2년간 힘겨운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1932년 6월 마침내 석유를 발견한 겁니다. 바레인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스탠더드 오일은 즉시 사우디아라비아도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회사는 사우디 정부와 신속하게 채굴권 협상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유정을 찾기까지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전환점은 1938년 3월에 찾아왔습니다. 다맘 7호 유정에서 드디어 상업적 규모의 석유 생산이 시작된 거죠. 이 유정은 번영의 우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5년 후인 1943년 회사는 아람코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어요. 아람코의 놀라운 성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왕실의 재정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얻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압두라지즈 국왕은 나라를 현대화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석유로 인한 전례 없는 부의 창출로 사막 지역은 빠르게 번화한 상업과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번영의 이면에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통제되지 않는 사치와 지속 불가능한 낭비에 대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 정부는 곧 국왕과 궁정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라비아의 부족 지도자는 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통제력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미국인들은 사우디가 계속해서 돈을 낭비하면 파산과 사회 불안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950년 12월 28일 그들은 마침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압두 아지즈 국왕은 대담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아람코 이익의 50%를 원했거든요. 협상은 한 달간 계속됐지만 양측 모두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영리한 해결책을 내놨어요. 아람코는 수익의 50%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이런 지불금의 일부를 해외 세액 공제로 청구하도록 허용해서 아람코에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죠. 이런 합의는 미국 정부 세수입에 큰 손실을 가져왔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모두 관계를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게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었습니다. 1950년에 아람코 이익 분배 계약을 통해 1억 1천만 달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라이만 재무장관은 예상치 못한 요청을 합니다. 그는 이제 아람코에 다음의 대금을 미리 지불하라고 요구했거든요. 이때 국왕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그의 후계자로 선택된 사우드 왕세자에게 천천히 책임을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드 왕세자는 지출에 문제가 있었어요. 1953년 78세의 압두아지즈 국왕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건강은 수년간 나빠져 왔어요. 그의 시력은 흐려졌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했죠. 그는 국정에 점점 덜 관여하게 되었고 궁전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추억에 잠기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의 건강 문제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왕위 계승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압두아지즈 국왕의 둘째 아들 파이살이 또 다른 예측 불가능성을 가져온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형의 약함을 보고 왕관의 무게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이살 왕자는 압둘아지즈 국왕의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아들이었지만 사우디와 미국 사회에서는 형인 사우드보다 더 유능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죠. 왕위 계승의 불확실성 속에서 압둘아지즈 국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1953년 12월 9일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칼로 사막 왕국을 차지하고 교묘한 석유 거래로 막대한 수입을 올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권력 이양이 종종 유혈 사태와 재앙으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파이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사우드가 돌아오자 파이살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우드에게 지지를 약속하며 권력의 상징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나온 반지를 사우드에게 건네며 충성심을 표현했어요. 이런 행동은 모범이 되었고 궁정 역시 이를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국왕인 사우드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국왕 사우드는 1933년부터 왕세자였어요. 파이살은 책임을 맡을 기회를 놓쳤고 곧 자신이 방금 저지른 중대한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압둘아지즈 국왕에서 사우드 국왕으로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된 듯했지만 국가의 경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1958년 초 사우디아라비아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형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내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파이살은 자신의 가족의 통치와 왕국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1918년 초 파이살은 동료 왕자들의 지지를 확보한 후 정부를 장악했어요. 파이살은 형의 재정적 무책임함과 알사우드 통치의 생존에 대한 우려에 지쳐 무혈 궁중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파이살이 재무부를 방문했을 때 그는 사우디 정부의 재무부 비축금이 거의 바닥났다는 괴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이살은 재무부 장관을 해고하고 자신이 그 역할을 맡았으며 즉시 국가를 위해 엄격한 긴축 조치를 시행했어요. 파이살은 그런 조치가 자신을 인기 있는 통치자로 만들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전 행정부로 인해 악화된 재정 문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단기적인 어려움을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의 주요 대책 중 하나는 아람코와의 이익 분배 협정을 축소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의 동료 왕자들과 부족 지도자들이 이익에서 더 적은 몫을 받는다는 걸 의미했어요. 이런 결정은 지지층을 잃고
그의 입지가 약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력했던 사우드 국왕은 이를 복귀의 기회로 여겼어요. 1961년 파이살은 예산이 발효되려면 사우드 국왕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사우드 국왕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파이살의 예산을 승인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파이살에게 이는 가장 심각한 배신이었고 그는 이에 항의하며 재무부 장관직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드 국왕은 이제 완전한 권력을 회복했어요. 파이살은 자신의 재정 정책이 국가가 완전히 붕괴되는 걸 막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음 기회가 찾아오면 이번에는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였어요. 사우드 국왕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결국 그의 건강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961년 후반에 그는 미국 보스턴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는 유럽에서도 치료를 받았어요. 그가 해외에 오랫동안 부재한 건 파이살에게 분명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파이살은 형의 부재를 발판 삼아 권력을 되찾았고 사우드의 동맹 세력 대부분을 천천히 제거했어요. 1963년 파이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사우드 국왕의 통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파이살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그건 거의 불가피해 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 국왕과 파이살 왕세자 사이에 오랜 권력 다툼이 끝났으며 파이살 왕세자가 완전한 지배권을 쥐고 있다고 왕실과 가까운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파이살은 자신의 지위가 안정됨에 따라 이제 국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으며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 제국을 변모시키는데 파이살을 도울 인물은 자키 야마니였습니다. 자키 야마니는 존경받는 이슬람 법학자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나중에 뉴욕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야마니에게 재무부 장관이라는 역할은 엄청난 책임과 높은 기대를 수반했어요. 그는 파이살 국왕의 야망을 이해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야마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번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아람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미국인들이 기꺼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마니는 1968년 베이루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람코의 지분 50%를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는 이런 욕구를 아랍 민족주의 관점에서 설명한 게 아니라 아람코 주주들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때 야마니의 인내심과 기술이 정말 두드러졌어요. 야마니와 파이살 국왕은 둘 다 매우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점진적으로 아람코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야마니는 아람코와 능숙하게 협상하며 점차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했어요. 1972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의 누적 지분 25%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살 국왕에게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곧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와 그들에게 아람코의 완전한 지배권을 차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연합 사이에 욤 키푸르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 산유국들은 금수 조치를 부과하여 미국과 유럽으로의 석유 수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4배나 치솟으면서 서부 전역에서 연료 부족, 주유소 대기열 증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금수 조치에 동참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고 유가가 급등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주권적 권한을 행사해 미국이 보유한 석유의 양을 지시했어요. 금수 조치 기간 동안 유가가 급등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재정적 이득을 얻었고 1974년까지
자국의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새롭게 얻은 영향력을 이용하여 야마니는 마침내 아람코의 미국 소유주들을 설득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더 많은 주식을 매각하게 했어요. 1974년 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의 지분 70%를 확보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야마니에게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어요. 파이살에게 아람코를 소유한다는 건 그의 아버지가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살은 앞으로 어떤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1975년 3월의 어느 따뜻한 날, 리야드 왕궁은 시민과 고위 인사들이 파이살 국왕을 정기적으로 접견하기 위해 모이면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군중 속에는 국왕의 조카인 파이살 빈 무사이드 왕자도 있었는데 그는 일상적인 인사를 하러 국왕에게 다가갔어요. 파이살 빈 무사이드 왕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충격적인 순간에 권총을 꺼냈습니다. 두 발의 총성이 울리고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조용한 경건함이 산산이 조각났어요. 총알이 파이살 국왕의 머리를 맞히고 군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왕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의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이살 국왕은 부상에 시달리며 사망했고 국민은 애도에 잠겼습니다. 사랑하는 군주의 암살에 충격을 받은 왕실은 재빨리 조치를 취했고 파이살 빈 무사이드 왕자는 체포되어 나중에 범죄 혐의로 참수형을 당했어요. 1975년 파이살 국왕이 암살된 후 그의 이복 형제인 칼레드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자리를 계승했어요. 그는 나라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죽은 형을 기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마니에게 파이살 국왕의 사망은 아람코를 완전히 인수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1975년 12월 22일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혁명가 카를로스 더 자칼이 이끄는 6명의 테러리스트 집단이 비엔나 본부에서 열린 OPEC 회의를 습격했습니다. 무장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한 그들은 야마니와 이란의 석유부 장관을 포함한 80명의 인질을 잡았어요. 이틀간의 긴박한 협상 끝에 테러리스트들은 인질을 알제로 이송했고 야마니는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야마니가 죽음과 맞닥뜨린 일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으로 알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믿었습니다. 1976년 야마니는 마침내 아람코를 설득하여 자사 주식의 100%를 매각하게 했지만 매각 가격은 무려 2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 주주들이 왜 자기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미국이 최소한 한동안 사우디 석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협상할 수만 있다면 사우디의 소유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였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그렇게 기꺼이 팔려고 했을까요? 정말 간단했어요. 가격이 너무 좋았거든요. 1980년까지 모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고 이제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완전한 소유가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980년에 아람코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지정학적 영향력과 경제적 힘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회사를 장악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를 장악하고 세계 석유 시장을 안정시키며 에너지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아람코의 이익을 100% 보장하고 국가 인프라와 현대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인수 당시 미국 시민인 프랭크 융거스가 CEO로 남았고 사우디 정부는 적합한 사우디 후보가 발견될 때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그를 그 자리에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우디 정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인내심이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직원들을 사우디 국민으로 대체하는 데 서두르지 않았어요. 1988년에 그 사람은 알리 알라임이었습니다.
아람코를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 인물은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리 알라이미는 193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1947년에 아람코에서 사무실 직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수년에 걸쳐 그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회사에서 꾸준히 승진했고 리하이 대학에서 지질학 학위를,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나이미는 아람코에서 승진한 최초의 사우디인 중 한 명이었고 회사의 첫 사우디 CEO를 맡는 데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새로운 CEO로서 나이미는 증가하는 세계적 수요를 충족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석유의 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계획의 중요한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하여 아람코를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로 만들었어요. 나이미는 현지 인재를 교육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직원과 임원의 수를 꾸준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내내 아람코의 힘과 영향력이 커졌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나이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지배력에 도전할 조용한 혁명이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땅속 깊은 곳에는 엄청난 양의 미개발 자원인 셰일 오일과 가스가 빽빽한 암석층에 갇혀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를 추출하는 건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여겨졌지만 소수의 선구적인 엔지니어와 지질학자는 이런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발전은 수압 파쇄법과 수평 시추라는 두 가지 기술의 완성으로 이뤄졌습니다. 프래킹은 물, 모래, 화학 물질의 혼합물을 고압으로 셰일 암석에 주입하는 걸 말해요. 석유와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균열을 만드는 거죠. 광대한 셰일층에 걸쳐 우물을 확장하는 수평 굴착과 결합된 이런 기술은 탄화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표면적을 크게 늘렸습니다. 두 기술 모두 존재했지만 이 두 기술을 결합하여 셰일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낸 건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였어요. 첫 번째 주요 혁신은 텍사스의 바넷 셰일에서 일어났는데 조지 미첼과 같은 독립적인 석유업자가 프래킹 기술을 개선한 곳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 전례 없는 수준의 석유와 가스가 생산됐어요. 셰일로 인한 경쟁 압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미는 셰일의 위협을 일축함으로써 심각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곧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증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을 빠르게 따라잡게 됐고 아람코에 대한 결과는 재앙적이었어요. 미국의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석유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2014년에는 석유 가격이 폭락하여 배럴당 $100가 넘던 것이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런 가격 하락은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기타 OPEC 국가 등 주요 생산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대 석유 강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상치 못한 경쟁에 직면하게 됐어요. 이에 대응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셰일 생산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셰일 혁명과 2014년 석유 가격 폭락 당시에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며 낮은 비용으로 높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다른 회사와 국가가 사업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2017년 현재 아람코는 세계 최대 석유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셰일 혁명은 회사와 사우디아라비아 모두를 뿌리째 흔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통치자는 변화의 때가 왔다고 결심했어요. 1985년에 태어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살만 국왕의 세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빠르게 명성을 얻었고 2015년에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후
2017년에 왕세자가 됐어요. 권력을 확보한 MBS는 비전 2030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를 현대화하는 야심찬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관광, 기술, 재생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특히 아람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걸 목표로 했어요. 비전 2030 이니셔티브 중에는 충격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아람코의 부분적 IPO가 시작되어 다각화 노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영 석유 대기업의 지분 일부를 매각했어요. 2019년 아람코의 IPO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변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소규모 지분 매각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2030 비전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어 석유 이외의 경제 다각화를 목표로 했어요. 아람코가 세계 석유 생산을 선도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미래 도시인 NEOM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혁신을 향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에는 미미한 나라였지만 사막의 모래에서 일어나 가난하고 고립된 왕국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면 놀라는 세상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